처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나무를 관리하는 게 이제 수목 관리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목 관리라는 거는 이제 나무를 육성하고 관리하는 건데, 경제적 원칙으로 본다면 최소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의 편익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목표는 음, 적합한 땅에 적합한 나무를 심는 것이 적지적수인데, 그래서 적지적수를 할 때는 식재 수목의 선정 한계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따뜻한 데 사느냐, 추운 데서도 살 수 있느냐, 뭐 과습한 데도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같고, 한계가 다 있는데 거기에 유전적인 그 특성을 고려해서 그다음에 식재 어떤 목적으로 심는 건지, 환경은 어떤지, 수목의 특성은 뭔지, 이런 걸 가서 이제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수목의 특성하고 환경이 맞아야 되니까 이런 적지적수가 최대 이제 수목 관리하는데 목표가 되겠고요. 수목이 주는 혜택은 많죠. 뭐 대기 질이라든가 공기 정화, 이산화탄소 뭐 흡수 저장, 또 에너지 절약할 수 있고요. 특히 뭐 방풍림 같은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방풍림. 그다음에 뭐 소음 저감시킬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심리적, 뭐 사회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목적을 해서 심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 쉬우니까 빨리 넘어가겠고요. 이제 방화 식재용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화 식재용으로 나무를 심는데 특징은 잎이 두껍고 함수량이 많은 수종이 돼야 되겠습니다. 불이 안 나게끔 하려면 잎이 두껍고 넓고 밀생하고 특히 수피가 두꺼운 크로크층이 있어야 되고요. 또 불이 난 다음에 맹화력이 강한 수조. 그다음에 수관 부위가 이제 상록수가 좋습니다. 치밀한 상록수가 좋은데 에, 아회나무라든가 가시, 상수리, 은행, 단풍, 층층나무가 방화 식재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방풍입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건데 이것도 지엽이 치밀하고 가지가 강한 수종. 특히 심근성이면서 상록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이제 높이하고도 관계가 많잖아요. 수목이 높고 그래서 수목의 이제 위쪽으로 방풍림이 막아주는 거는 수고 위쪽으로 6배에서 10배까지 막아주고요. 아래쪽으로는 25배에서부터 30배까지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다음에 그 수림대를 설치하는데 방풍 식재용으로 수림대를 하는데 그 길이는 수고의 12배 이상 정도 이렇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북서풍이 불어온다 그러면 직각 방향으로 북서풍 직각 방향으로 이제 수림대를 이제 설치하는데 이 나무 수고의 높이에 따라서 수고의 높은 높이 쪽으로는 이 나무의 6배에서 10배까지 이렇게 보호해주고 밑으로는 아래쪽으로는 25배부터 30배까지 이렇게 넓게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는 뜻이고요. 이 수림대는 수고 길이의 12배 이상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수고의 12배 이상. 그래서 방풍식재용으로는 곰술이라든가 향나무, 소나무, 여기도 또 아이나무가 들어가네요. 아이나무, 리기다, 느티, 동백 이런 것들이 방풍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녹음식재용은 햇빛 가려주는 거죠. 전광의 10에서 30% 정도, 이제, 그, 수간이 이제 커야지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입이 크고 병해충, 다발 피해가 적을 것, 뭐 악취가 없을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느티, 버즈나무, 버즘나무, 가중, 은행, 뭐, 치렵수, 오동, 회화, 팽나무 이런 것들이 녹음 식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식재 시기가 또
적기에 식재를 하는 게 이제 하자율 같은 걸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엽수 같은 경우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화렵수 같은 경우도 뭐 3월 초순에서 5월 중순까지 새잎이 나기 전, 그 다음에 가을에는 10월 초순부터 12월 하순까지, 그래서 엄동기, 성화기, 그러니까 더울 때나 아주 추울 때를 제외하고 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약간 늦게 잎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3월 하순서 4월 하순까지 심으면 좋고, 대나무는 3월에서 5월이고 죽순이 지상으로 나타나기 직전에, 그다음에 내한성이 강한 수종은 가을 이식이 좋다. 그다음에 육화류는 5월에서 6월 이렇게 돼 있고요. 불치라는 거는 이제 옮겨 심기 전에 이제 분을 뜨기 위해서 땅 파는 거를 불치라고 그러는데, 이때 당연히 기계에서 이제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거 좀 높은 거 4.5 이상 되는 거는 지주목을 대야 된다. 뭐 이런 거. 나머지는 뭐 이제 원칙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니까, 뿌리분 둘레는 원형,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기. 그다음에 세근이 밀식한 곳은 당연히 뿌리분을 붙여서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뿌리가 절단된 부분이 이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대한 칼로 절단하고 석행, 유황압제 등 방부 처리를 해서 옮기면 좋고요. 지엽이 너무 무성한 것들은 그 기본형 변형되지 않게끔 전지 작업을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는 증산 억제제 약품을 처리해서 옮길 때 증산이 많이 되니까 그거를 방지하는 증산 억제제를 뿌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뿌리 부는 음, 지제부 D에 한 3D, 높이도 3D 정도 되고요. 음, 그 오래된 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높이는 한 3D 정도가 좋고요. 분을 더 오래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5D 정도 이렇게 더 옆으로는 넓게 분을 뜨는 게 좋습니다. 오래된 나무들. 그래서 이것도 뭐 같은 그림인데, 여기서 보시면 근원경 A가 있으면 분해 직경은 3배에서 5배까지 이렇게 분을 뜨고, 여기 그 간격은 여기 분 뜨는 사이는 한 15cm 정도로 해서 이렇게 분을 뜨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분 뜨고 그러는데, 이제 뭐 분 뜰 때, 아니, 분 팔 때도 구덩이를 팔 때도 여기 보시면 뭐, 그, 너비는 한 분의 1.5배 정도, 이제 1.5배 확보하라. 뭐 그런 게 있고, 밑바닥의 흙은 부드럽게 하고, 중앙부는 볼록하게 해서 배수가 잘 되게끔 하라. 뭐, 기본적인 거가 좀 많습니다. 수목 운반할 때는 뭐, 음, 이제 수목 운반 상하차 시 뿌리분의, 그게 이제 뿌리분의 지역을, 이거 이제 건조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여기 뭐 내용이 잘못됐네요. 뿌리분 지엽을 건조하지 않게끔 하고, 훼손이 되지 않게 대형목 같은 경우는 에, 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달려야 되고, 뿌리 털이 털리거나 잔뿌리가 절단되지 않도록 이렇게 잔뿌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가식한 후에는 음,
대부분 바로 식재하는 게 좋고, 음, 뭐 부득이한 경우는 가식 후에 식재를 한다. 그리고 이제 뭐 건조라든가 지조부의 손상 방지를 위해서 바람이 없고 약간 습하며 그늘진 곳에서 이제 가식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뭐 보통 그 보편적인 얘기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럼 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관수에 보면 수관폭의 약 3분의 1 정도 또는 뿌리분의 크기보다 약간 높게 물바지를 만들어서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고요. 관수는 지표면으로도 할 수도 있고 옆면 관수도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여름 관수는 정오 직후 직사광선이 강한 시대 때는 이제 피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날 관수해서 하고 혹한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보편적인 거라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그다음에 이제 밝은제 밝은 촉진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뿌리 부패 방지도 하면서 빠른 발근력과 뿌리의 활착을 도와주는 겁니다. 식물의 조기 회복에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물에 녹여서도 사용 가능하고 이 식후에 몸살 하기 위해서 밝은제 처리를 합니다. 밝은제 처리는 주로 루톤이라는 뭐 삽목용 이게 꺾꽂이 할 때 그때 이제 자른 부분에 찍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호르몬제, 그 루톤도 다 이 ABA, 뭐 NAA, 뭐 이런 호르몬, 옥신 호르몬제를 이용해 한 거거든요. 밝은 촉진제가 이게. 그래서 루톤이라는 게 있고, ABA가 있고, NAA, 이런 것들이 밝은 촉진제가 되겠습니다. 증산 억제제는 아까 운반할 때, 뭐 증발이 심하니까, 증산이 심하니까, 그때도 뿌려주고요. 또 바람이 심하거나 뭐 냉해, 뭐 입마름 이럴 때 동해 이런 것도 이 증산 억제제를 뿌려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식 시기가 아닌데 이때 이제 몸살 완화 및 뿌리 활착을 위해서 또 도움이 되고요. 산성비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도 줄여주는 게 증산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증산 억제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크라우드 카바, 뭐 그리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특히 이 장시간 운반할 때 크라우드 카바 이런 걸 뿌려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잎과 줄기에 분무기를 사용해서 피막이 형성되도록 해갖고 피목 같은데 이런 게 통해서 수분이 말라가는 거를 증산되는 거를 막아주게 되겠습니다. 이식, 삽목, 장기간 수송 및 보관 시에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시비는 주로 밑거름이 있고요. 기비, 이른 봄에 주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게 완효성이면서 완전히 부숙된 거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비 줄 때는 뭐 완효성 유기질 비료 예, 제곱미터당 1에서 2kg를 주는데 부족분 질소 인상 칼리는 제곱미터 6g 정도 추가를 해서 뿌려주면 됐고, 추비는 꽃이나 열매 달릴 때, 그때, 지난 후에, 하루 이제
시기가 지난 후 수세 회복을 위해서 이제 뿌려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이제 뿌려주는 걸 좀 추비, 덧거름이라고 그러고, 봄에 뿌려주는 걸 밑거름, 기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뿌려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질소질비류가 많으면 내한성이 약해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 주로 인상 칼리 이런 거를 많이 주면 되겠고, 석회질 또 질소가 적게 든 화학비료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건 뭐 쭉 중요하지 않으니까 조금 뭐 시간 될 때 읽어보시고, 연면 시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연면 시비라는 건 언제 하냐면 뭐 이식을 했거나 또 뿌리가 병해충으로 에, 병으로 인해서 뿌리 썩은 병 이런 거 있을 때 뿌리의 작동을 못할 때 빠른 회복을 위해서 빠른 흡수를 위해서 특히 생육 초기 전성기 때 이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입이 피기 시작한 후 실시를 하고 완전히 핀 후에는 이제 수관 주입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막 피기 시작할 때 뿌려주는 게 좋고요. 특히 잎의 뒷면이 기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흡수력이 높은 쪽이 뒷면이 되겠고요. 어린 잎이 성숙잎보다 흡수가 빠릅니다. 어린 잎이 연면 시비할 때 더 흡수가 빠르고요. 그때 연면 시비할 때 작물 보호제나 다른 영양제도 섞어서 뿌려주면 좋겠습니다. 농약 같은 것도 섞어서 뿌려주면 되고, 특히 이식했을 때, 조기에 이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위조, 탈수 뭐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연면 시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기는 잎에 탄수화물 축적이 많고, 요수의 동화 작용이 좋은 때, 바람이 없는 날, 아침, 저녁에 연면 시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쇼츠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링크 걸어볼 테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세조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브레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세조임이라는 거는 세력이 같은 것끼리 이렇게 나무가 찌개지지 않게끔 이렇게 세력이 동일한 것들이 요거랑 이렇게 뭐 세력이 동일할 때 같이 이렇게 더 벌어지지 않게끔 묶어주는 게 세조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조임은 이제 이제 그 튼튼한 부분에 쇠 막대기하고 볼트 너트로 이제 고정해 주는 게 이제 이렇게 쇠 조임이 되겠습니다. 세력이 같은 두 줄기를 분기점에서 찢어지기 쉬우니까 쇠 조임 할 때 갈라진 그 부분하고 그 수평되게끔 이렇게 아랫부분이 수평되게 실시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 볼트, 너트 이런 거를 세워넣기 위해서 쇠막대기를 집었는데 구멍이 꽉 맞게 해야지 뭐 빗물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예, 크기가 맞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구멍보다 뭐 너무 작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쇠막대기가 그럼 그쪽 빗물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구멍이 이제 같게 거의 비슷하게 하고 얘들이 볼트 되는 부분이라든가 너트 되는 부분이 형성층 바로 안쪽에 돼갖고 얘가 형성층이 이제 자라나서 너트, 볼트 이걸 감싸게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결국은 세력이 같은 것이 찢어지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쇠조임이 되겠습니다. 줄당김은 말 그대로 가지가 이제 이렇게 약한 가지가 축 늘어지거나 이럴 때 예,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이제 당겨주는 거죠. 그래서 예, 굵은 철사를 이용해서 가지와 가지 사이, 수건과 가지 여기 서로 붙들어 매주는 보강 작업인데
이때 뭐 이렇게 가지가 굵은 게 있고 이렇게 축 늘어졌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당겨 줘야 되는데 굵은 가지에서 당겨서 이렇게 가지를 당겨 준다고 그랬잖아요. 가지를 이제 당겨 주는데 이 이쪽하고 이쪽 가지 사이에는 이제 줄 당김할 때 이게 당길 때 이 각도가 45도 이상이어야지 좀 안전하고요. 너무 45도 이하로 되면 이게 이제 미끄러지거나 이래갖고 힘을 못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지가 처진 거 이런 것들 이제 붙들어 매는 건데 또 여러 가지를 이제 서로 돌려가면 이제 줄당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힘을 받는 지점은 전번에 얘기했던 시험 문제 풀 때 3분의 2 지점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기는데 그때 여기 밴드형도 있고요. 아까처럼 이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밴드형으로 이렇게 감싸서 약한 가지를 당겨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줄당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전정은 가지치기인데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종별 고유 수영이 있는데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겠고 이제 통풍이 돼서 병해충을 예방하고 또 수관 내에 이제 가지가 너무 무성해서 잎이 무성해서 햇빛이 못 받는 부분이 없게끔 이렇게 전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풍이나 강설에 의해서 이게 이 가지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지를 합니다. 주로 광선 이제 공급해주고 수관 조절하고 또 묵은 가지 잘라내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과실수 같은 경우는 개화나 결실을 촉진해 갖고 꽃눈이 많이 이제 형성하게끔 만들어야지 되고요. 해거리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식구 특히 윗부분을 많이 잘라주는 거는 당근이 돼 있기 때문에 수관 부분도 뿌리 부분하고 거의 1대1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증산을 줄이고 그다음에 뿌리에서 역할을 못하니까 윗부분에도 균형을 맞춰야지 잘 이제 이식 스트레스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정 시기는 아까도 했는데 이 주로 이제 봄 전정이 중요하거든요. 봄 전정은 진달래, 철쭉, 목련 이런 화목류, 꽃이 봄에 피는 이런 거는 낙화 그 직후에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렵수 중에서 감탕나무, 녹나무 이런 것들은 해동 직후 바로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바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봄까지 붙어 있는 이제 나뭇잎들이 마른 게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새잎이 피어날 때가 적기입니다. 그때 전정을 해주면 좋고요. 뭐 겨울 전정은 12월에서 2월 요새 많이 하는데 장점은 병해충 이런 게 이제 해충 같은 게 겨울에 있으니까 이제 월동하고 있으니까 휴면하고 있으니까 얘들 피해라든가 상처가 적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가시 제거, 수영 정리, 잎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예, 불필요한 가지 제거라든가 수영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정리하기가 쉽고 또 안 좋은 점은 추위가 심할 경우에는 이제 상처를 통해 냉기가 스며들어서 이제 한해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 결국은 2, 3월이 그래도 조금 해빙기 때 겨울 전정 최고 좋을 때가 되겠습니다. 전정 같은 경우는 주로 화목류 같은 거, 꽃이 진우, 화분화 형성 이전에 특히 하는 게 좋습니다. 배롱, 무궁화, 금목서, 쌀이나무 등은 다음에 이제 화분화 할 것이 이제 꽃이 진후 바로 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에, 직후에 바로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꽃이 진후에 바로 해주는 거, 뭐, 중요하긴 한데, 읽어보면 이해되는 거니까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 붉은 가지 전정할 때는 숲이가 찢어지고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가지의 하중부터 먼저 절단한다. 첫 번째는 밑에 하중을 먼저 제거하고 두 번째는 자연 표적 가지치기라고 해서 이 지피용기선하고 지륭, 지피용기선과 지륭이 이렇게 90도 되는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전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찢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따고,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 위에 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최종 이렇게 지피융기선과 지륜을 길잡이로 해갖고서 바깥쪽으로 지륜이 끝나는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요 지중 끝나는 지점에서 잘라주는 게 좋겠습니다. 지중이라는 거는 가지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인데 가지를 지탱하기 위해서 자라나온 가지의 하단부에 있는 약간 볼록한 조직을 지중이라고 합니다. 가지 밑살이라고도 하고요. 코디트 법칙입니다. 코디트 법칙은 이제 샤이고 박사가 수목부의 구획화라는 거. 부획화라는 거는 이제 상처에 대한 자기 방어 기작이 되겠습니다. 상처가 나면 수목은 부를 이렇게 에, 구획을 쳐갖고 더 이상 이제 번지지 않게끔 해주는 건데 상처를 입게 되면은 이제 목재 부분에 이제 부균들이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침입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우선 봉쇄를 합니다. 그래서 감염된 조직의 이제 확대가 되지 않도록 주변의 여러 방향으로 화학적 물리적 방어벽을 만들어서 저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코디트 법칙이라고 합니다. 수목 부의 구획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맥 보호 구획화는 네 단계로 이제 방어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상처를 통해 침입한 부미생물들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우선 그 상하로 세로 방향으로 이제 도관 뭐 채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그걸 통해서 상처된 이렇게 부분을 이제 확산을 막아보려고 여기 이제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심을 향해 나이타 방향으로 이렇게 나무 그렇게 나이테가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그 썩은 부분을 둘러싸면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게끔 하고 세 번째로는 방사 방향으로 이렇게 방사 조직 이렇게 옆으로 쫙쫙쫙 유조직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저항 물질을 넣어서 이 부패가 더 번지지 않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월사가 있는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형성층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 새로운 상처가 생긴데 거기 유압 조직이
새로 나타나서 생성돼서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방어, 이제 더 이상 부패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강력한 방역력이 가장 강력한 게 월사라고 했습니다. 외과 수술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를 이용해 갖고 외과 수술을 하는데요. 처음에 할 일은 고사지 세약지를 제거합니다. 사람도 뭐 큰 수술을 할 때 그 작은 것들을 먼저 이렇게 치료하고 그다음에 큰 수술을 들어가는데 나무도 이렇게 고사진 거 이런 거부터 정리를 하고 그 썩어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거가 됐으면 그 부분에 살균을 하고요. 그것도 살충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전을 시킵니다. 그거 부패를 제거했으면 그 공동 부분이 생기는데 공동을 충전을 합니다. 그다음에 충전한 다음에 그 부분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수지라든가 특히 이제 실리콘 이런 거, 실리콘 겔라 이런 거를 이용해서 침입할 수 없도록 방수 처리하고요. 나중에 이제 매트 처리까지 해서 거기 매트로 그 위에다 이제 실리콘 같은 거 바르면 엄청 단단하게 돼서 이제 해충이라든가 빗물이 못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트 처리를 해주고 그 제일 나중에 해주는 거 인공 수피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인공 수피 그것도 코르코 가루에다가 실리콘 반죽해서 나무 그 인위적인 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인공 수피 처리를 합니다. 뿌리외과 수술이 있는데 주로 지상에서 20cm 이내에 잔뿌리 쪽에 예, 산불이주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7, 80%가 거의 20cm 이내에 90%가 20cm 이내에 잔뿌리가 이제 표토에서 있는데 땅을 겉흙을 파내도 잔뿌리가 없다 그러면 이 나무는 복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토되어 있는 상태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색깔로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굵은 뿌리 같은 경우는 붉은색이다. 그러면 살아있는 뿌리고 검은색이면 죽은 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뿌리 수술할 때는 살아있는 부분, 붉은색이 나는 부분을 찾고 썩어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데서부터 에, 살아있는 부분에서부터 조금 살려놓고 그다음에 죽은 그쪽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박피를 합니다. 그 끝에 부분에 박피를 해서 여기는 이제 CN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잔뿌리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박피할 때는 살아있는 뿌리가 발견되면 손상되지 않도록 이 예리한 칼을 이용해 3cm 폭으로 벗겨내서 이제 그다음에 7에서 10cm 정도 길이로 절단해서 이제 이게 뿌리 수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뿌리 잘라진 그 부분은 밝은 촉진제 같은 걸 쓰고 옥신을 처리해서 밝은 촉진제에 이제 옥신을 처리하고 뭐 바셀린이라든가 살균제를 발라줘 갖고 외과 수술, 뿌리 외과 수술합니다. 요새는 위험목 평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목 위험목 평가는 아까 부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태풍이나 이런 거에 쓰러지기도 쉽고 그러잖아요. 가로수로 튕겨진 나무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패가 돼서 속은 썩어 있고 죽어 있고 썩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를 수목 위험목 평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관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그 눈으로만 그
얼마나 썩었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로 진단하는 게 유관 주사가 되겠습니다. 뭐 수관을 얼마나 있고, 그다음에 기울기는 얼마나 기울어져 있고, 상처라든가 균열은 얼마나 돼 있는지 이렇게 육안상으로 곰팡이가 있는지 버섯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조사하는 거고요. 정밀 조사는 주로 저항 기록 드리개라든가 음파 측정 장비, 그 피쿠스라는 장비 이런 거를 음향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정밀 조사를 합니다. 이 초살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초살도는 의원목 평가할 때 중요합니다. 초살도라는 의미는 수고, 흉고, 직경, 줄기나 가지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향하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밑부분하고 위쪽 차이가 많이 나면 나올수록 좋겠죠. 이런 걸 초살도가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향하면서 가늘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 초살도 높은 나무가 튼튼하고 이 강한 바람에도 견디는 잘 꺾이지 않는 성질을 띠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뭐 분지 같은 경우는 0.7 근데 굵은 거하고 이제 가는 가지하고 이렇게 그 굵기가 0.5 이하는 0.7 이하는 부러지기 쉽고 0.7 이상은 찢어지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 그 0.7 이상이 돼야겠죠. 그죠? 그 이상이 돼야지 잘 찢어지지 않고 분기도 잘 되지 않습니다. 수목의 안전 관리는 주로 장비를 많이 쓰는데 기계톱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 기계톱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들은 사고에서 하인 리히 법칙이 많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한 건의 큰 사건이 엄청 중대 위험한 사고 이런 것들이 중대 위험 사고 이렇게 난 거는 어딘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조만한 사소한 것들이 또 300개 정도 보이고 조금 그래도 좀 저기한 것들은 좀 크게 분류해 보면 한 29개 정도 이렇게 작은 증상이 모여서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게 이제 하인리 법칙이 되겠습니다. 뭐 기계톱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사고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작업에 따른 안전거리는 작업자 사이에 최소 5m 이상은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범위가 이렇게 이제 5m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엔진 톱인데, 기계 톱인데, 네. 여기 보시면, 가속 레버 후방 보호판이라든가, 뭐, 안전 스위치, 후방 손잡이, 그 다음에 전면 보호판, 체이 브레이크 조작판, 이런 것들이 다 장치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작업을 할 때, 수고의 2m 2배, 2m다 그러면 이 바깥 부분으로 4m 이내에서 작업을 하면 안 되겠죠. 반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킥백이라고 그러는데, 엔진톱 같은 거로 작업을 할 때, 이 코어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 앞부분으로 작업을 하면 이렇게 딱 베이자마자 이렇게 통나무가 있다고 치면은 바로 이 부분을 대이게 이렇게 자를 때도 이쪽 부분이 대여야 되는데 이쪽 부분을 대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 부분을 갖다 대서 자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탁 튕겨서
딱 튕겨서 사람 몸으로 이렇게 반동이 일어나거든요. 이걸 킥백 현상이라고 합니다. 킥백. 킥백 이 사고가 많은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요 어, 그 안내판 그 밑에 있는 체인들이 막 돌아가잖아요. 이 코어 부분보다는 이쪽을 많이 사용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쪽 부분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그냥 갖다 대거나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게 탁 튕겨서 킥백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킥백 용어 다시 정리를 하면 기계톱의 톱날이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내판의 코어 부분이 나무에 접촉될 경우 갑자기 작업자 방향으로 기계톱의 톱날이 되튀는 현상, 에, 작업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킥백 현상이라고 합니다. 엄청 위험한 거죠, 킥백.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 코앞으로 안내판 코 앞부분을 접근시키면 막 돌아가는 상태에서 접근시키면 탁 튕겨져 나가니까 예, 안내판 코 윗부분에는 접근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밴드가 있는데 에, 특히 기계톱 같은 경우는 엔진 체인 브레이크하고 크러쉬 드럼 사이에 톱밥, 송진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끼게 됩니다. 그걸 털어내야 되고 먼지, 마모 이런 거는 오래된 거는 예, 체인 브레이크 작동이 이제 잘 되지 않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 브레이크 밴드가 마모되지 않도록 날을 어, 정기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손방 아까 얘기한 그 이제 전방 손 보호 가드 작동 점검이 있는데 얘들은 이제 밀고 당겨서 이게 멈추나 이런 작동이 잘 되는가를 확인하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체인잡이가 손상되지 않고 톱에 몸, 몸체가 잘 부착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생물적 피해로 가보면 생물적 피해는 뭐 좀 간단한 편이라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수목병을 진단할 때는 이 나무 수종이 뭐냐, 수령은 얼마나 됐고, 지난 3년간에 생장한 그 얼마나 생장했느냐, 정상적으로 촬영했느냐, 이웃나무에 뭐 병을 걸려 있는지, 전염은 안 되는지, 해충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증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육 환경이라든가 언제 심었고 언제 옮겼는지 뭐 이런 관리 역사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토양이 되겠습니다. 토성이라든가 투수성, 견밀도, 그다음에 멀칭이 돼 있냐, 뭐 복토가 돼 있냐 이런 식으로 토양의 뭐 화학적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고요. 최근에 발생한 기상 같은 것도 해야 되고요. 특히 제일 이 정확한 건 옆 분석이 되겠습니다. 잎을 따서 거기 그 옆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무기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래서 7월, 8월 가지의 중간 잎 정도를 따서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7, 8월입니다. 가지의 중간 잎을 따서 저렇게 해주고 항상 했던 건데 영양계피 진단할 때는 어린 잎에서 뭐 발생하느냐, 성숙잎에서 발생하느냐. 그래서 안 되는 거, 이동이 잘 안 되는 거, 체내에서 이동이 잘 안 되는 건 칼슘, 철, 붕소 이래서 얘들은 증상이 어린 잎, 어린 가지, 어린 열매 이런 데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때 뭐 이 시험 시비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어떤 게 부족한가를 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결핍 원소를 어, 있어요. 황화현상도 나고 막 이렇게 어린 잎이 발생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철핍, 결핍으로 이렇게 의심이 되는 부분은 에, 염화철이라든가 이런 거를 0.1% 뿌려주면 그 증상이 그 어린 잎이나 어린 가지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바로 회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 뭐 어, 배꼽 썩은병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열매에다가 에, 염화칼슘 뭐 이런 걸 뿌리잖아요. 그러면 칼슘이 부족했기 때문에 배급성병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칼슘을 직접 뿌리면 그게 싹 없어집니다. 며칠 지나면. 그래서 그런 거 갖고 하는 게 12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부족되는 그 영양소를 한번 뿌려보는 거죠. 그래서 뿌려보면 그 결핍 증상이 없어져요. 이런 걸 12시험 이렇게 얘기하고요. 토양 분석은 짚으면 10cm 깊이에서 토양을 채취해서 거기에 있는 토양 성분이 어떤 것 등에 들어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엽분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지의 중간 부분에서 성숙잎을 채취해서 무기양료를 분석합니다. 엽분석. 봄잎은 6월 중순, 여름잎은 8월 중순. 그래서 이 엽분석을 할 수목은 하나로 안 되고요. 5에서 10주를 선정해서 뭐 중간에 있는 그루당 5에서 10매를 따서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핍 증상은 잎 같은 게 황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질소, 인, 칼륨, 황 같은 게 부족한 거고요. 가장자리가 변색됐다 그러면 마그네슘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가지가 이제 마디에 생장이 안 되고 잎이 촘촘하게 붙어 있다. 이걸 외성형, 고사 뭐 이렇게 얘기한 로제트는 이제 줄기가 자체 없고 잎이 촘촘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런 걸 로제트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결핍 증상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아, 이런 걸 조사를 합니다. 결핍 증상을. 그래서 열매 뭐 이런 거 갖고도 결핍 증상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철망 아구알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음, 산성화 될수록 불용성이 많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칼슘,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산성일 때 많이 부족하고 어,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데 철망 아구알은 어떻게 돼요? 이런 산성 토양에서는 잘 녹습니다. 그래서 산성 토양에 많고요. 철망 아구알은 그다음에 이제 알칼리 토양에서는 이렇게 에, 철이 유효화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알칼리 토양에서 철 같은 경우는 결핍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연굴이 몰리브덴 결핍은 수목에서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뭐 다량 원소, 미량 원소 해갖고 에우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에우시 해야 되고 철망 아구알도 에우시라고 그랬고 유효도입니다. 이거 여러 번 했는데 이렇게 산성으로 갈수록 유효도가 높아지는 건 알루미늄, 아연, 망간, 아연. 이건 철입니다. 참, 철. 알루미늄, 철, 망간, 아연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이 이쪽 그 4점에서 5.5 이때 유효도가 이제 많고요. 특히 요 강산성일 때 유효도가 높아서 반면에는 알칼리 가면은 결핍이 된다. 또 알칼리 쪽에서 잘 녹는 것도 있습니다. 칼슘,
뭐 인, 몰리브덴, 이런 마그네슘, 뭐 항 이런 것들은 다 이쪽으로 갈수록 더 유효도가 높아져서 알칼리 쪽에서 얘들은 흡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pH가 7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영양분의 흡수가 증가합니다. 7이 넘게 되면 반면에 철망, 아구알, 붕소 이런 것들은 흡수율이 저조하게 된다. 또 가끔가다 뭐 기량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 이온의 이제 흡수를 억제하는 게 이제 같은 이걸 같이 넣었을 때 서로 기량작용이 있어갖고, 이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철하고 특히 망간 같은 거 비슷한 것끼리 같이 흡수를 했을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구리하고 아연, 그 다음에 구리하고 철 이런 것들은 서로 기량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흡수 또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서로 같은 걸 뿌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질소하고 인을 뿌렸다. 그러면, 효과가, 질소 하나 뿌렸을 때보다 더 1.5배가 된다든가,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을 상대 이온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너무 많으니까, 질소하고 인하고는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인하고 망가는 또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보시고요. 뭐 엽소도 있고요. 비생물적인 중에서 엽소는 입이 타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거는 예민한 수정이 있습니다. 단풍, 청청, 물풀에 칠엽수, 누름나무 이런 게 예민하고, 음, 특히 한대성 수종은 엽수에 이제 이렇게 약합니다. 주목, 잣나무, 전나무, 자작나무 이런 것들은 예, 탈수로 인해서 가장자리가 누렇게 타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피소는 줄기에 나타나는 수관 남서쪽에서 나타나는데 수피가 얇기 때문에 원나무, 단풍나무, 목련, 매화나무, 물풀에 배롱나무 이런 것들이 피소 현상을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서리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봄에 내리는 거 이거는 이제 만상 늦서리라고 그러고 가을에 내리는 첫서리를 조상이라고 합니다. 만상이 이제 4월 말에서 이제 영하로 내려가는 막 이렇게 그럴 때 추울 때 이럴 때는 새순 특히 잎꽃 이런 게 시드는데 화렵수 같은 데서는 만상이 피해를 받으면 잎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이런 경우 목련, 튤립, 모가, 단풍, 철쭉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만상의 피해를 입으면 잎이 검은색으로 되고요. 시렵스 같은 경우는 주먹 같은 경우 특히 붉은색으로 변색해서 죽는 경우 만상 피해가 이런 게 있고 조상은 가을에 이제 첫설이 내리는 게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얘들이 오히려 초설이 피해가 만상보다 심합니다. 차이가 있죠. 더 첫설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하면 그때 조상의 피해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상 방지로는 늦여름에 시비를 자제하고 가을 생장을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설이 오기 전에 스프링클러로 관수를 하고 냉해는 온도가 0점 이상인 온도에서 발생하는 건데 특히 이제 봄에 그죠? 봄에 뭐 사과나무가 뭐 0도에서 4도 이때 이렇게
어, 영하는 안 내려갔지만 이 0도에서 4도 이 상태만 돼도 사가 나면은 이제 피해가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이 작물의 이제 체내 이온 농도가 높으면 어느 점이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양 질소하고 칼륨 이런 것 따라서 그러니까 저온에 의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많이 받냐 적게 받느냐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는 많이 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세포 벽이라든가 이게 튼튼하지 못하게 해서 하는 거고 칼륨 같은 경우는 내한성을 이제 강하게 만드는 종류의 원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줘야 되고 질소는 좀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얘들이 이제 내한성을 이제 나타내는 거는 지질 조성의 변화라든가 그 불포화도가 지방산의 불포화도가 증가한다든가 그다음에 설탕 같은 그 탄수화물이 이제 비환원당으로 바뀌어서 이런 것들은 에, 당성분이라든가 단백질의 이제 수체 및 조체 내 이제 이렇게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축적이 됨으로써 내한성이 이제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음, 지질 같은 거, 특히 불포화도라든가 그다음에 설탕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냉해의 내한성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에, 동해는 0.영하로 내려갔을 때 식물에 이제 피해를 받게 되는데, 음, 얘들은 잎과 끝이 가장자리가 이제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 내한성을 이제 강하게 해야 되는데, 내한성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음, 그럼 아까 얘기한 뭐 스크루스라든가 지질 이런 거를 음, 자꾸 만들어내서 이제 빙하점, 그 어는 점을 낮춰야 되겠고요. 내한성이 큰 거는 이제 북부에서 잘 자라는 뭐 나무들 이런 것들은 자자고리, 사시, 버드나무라고 했고 내한성이 약한 거는 남쪽 지방에서 자라는 삼나무, 뭐 편백, 해송, 금송, 히말라야 시다, 배롱나무 이런 거, 자목련, 사철, 가이즈카, 능소와 오동나무 이런 게 약합니다. 상열은 갈라지는 거죠. 더위에 숲이가 숲이 부분이 이제 쫙 갈라지는 건데 이거는 안쪽은 단열돼 있는 상태고 바깥쪽은 이제 더위에 너무 이제 햇빛에 강해서 예, 그 온도 차이가 있어서 심재 부위보다 이제 바깥쪽이 더 수축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곧 쫙 갈라지는 건데 수직으로 갈라지는 건데 특히 온도차가 높은 이것도 남서쪽에서 많이 상열 현상이 겨울에 동결하는 거 이런 거를 상열이라고 합니다. 동계 건조는 요새 이제 봄에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늦은 겨울부터 이른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온도는 쉽게 상승하지만 이제 토양은 있어서 뿌리에서 흡수를 못하고 그러면서 윗부분은 증산이 막 되는데 뿌리에서 흡수를 못하니까 결국은 에, 건조 현상으로 죽게 됩니다. 이거는 피해 즉시 나타나지 않고 이거는 토양이 녹은 후에 수관 전체가 젓갈색으로 변하면서 이제 고사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럴 때 동계 건조 방법은 방풍림을 설치한다든가 토양이 배수 분량이 많으면 동계 건조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다음에 증산 억제제를 살포한다든가 지표면에 멀칭제
그다음에 기온이 이제 올라갈 때 빨리 이제 얼었던 게 빨리 풀리도록 하는 유도 시설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풍해는 이제 뭐 바람에 이제 피해를 보는 건데, 이 피해는 화력수보다 인장 강도가 약한 침엽수가 이제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침엽수가 더 큽니다. 인장 강도 약한 게. 바람에 그래서 또 약한 거는 뿌리가 얕은 청근성, 가뭄비, 뭐 낙엽송 이런 것들이 청근성이 되겠습니다. 낙내 피해는 주로 홀로 자라고 이렇게 키 큰 나무 이런 것들이 낙내 피해를 많이 받고요. 또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 가장자리, 물가 중에서도 가장자리에 그 이제 키 큰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음, 낙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낙내 피해가 많은 수종은 참나무, 느릅, 소나무, 튤립나무, 포플러, 물풀의나무, 단풍나무, 백합, 야자, 뭐 사시, 아카시나무인데 이런 건 애우기가 어려우니까 낙내가 피해가 적은 나무들, 뭐 자장, 마로니에, 너도 밤나무 이렇게 왜 차이가 있냐? 낙내 피해가 심한 거가 있고 적은 게 있냐? 체내 구성 성분과 수피에 따른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낙내가 차이가 납니다. 자작나무하고 마로니에, 너도 밤나무는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낙내 피해가 있을 때 낙내도 이거 쫙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낙나 상처가 나는데 이 상처된 부분은 부직포나 비닐로 덮어서 건조를 우선 방지하고요. 이, 이제 형성층이 이제 갈라졌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하지 못해서 성장도 제대로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근성 교목 이런 것들이 많이 심하고요. 피해 발생은 심근성이 오히려 심합니다. 교목, 부가 진행되는 교목 이런 거. 이게 감수성이 작은 건 청근성이 오히려 이제 피해가 적고요. 심근성 교목, 그다음에 전분이 많은 수목, 기름기 많은 것보다 전분이 많은 것이 피해가 심하고요. 깊게 갈라진 숲이 이런 거, 매끄러운 숲이보다는 깊게 갈라진 이런 것들이 예,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감수성이 큰 거죠. 그다음에 얘들 낙내 피해는 이제 피레 시스템을 이제 설치를 합니다. 이 나무의 키보다 더 이렇게 높게 이렇게 이제 높이 세우는데 직경은 한 1cm 정도로 되고요. 이제 구리선으로, 동선으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얘들은 이제 그 낙내가 땅으로 가야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막대를 이제 설치하고 구리전선, 돌침 이런 거를 설치합니다. 맨 끝에 있는 피레침을 돌침이라고 그러는 거고 구리전선은 그걸 이제 그 받은 거를 돌침에서 받은 거를 땅속으로 이렇게 접지 부분을 연결시켜 주는 거고요. 땅속에 박는 거를 접지 막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건조 피해 뭐 이런 거는 다 읽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간 나는 대로 좀 읽어보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농약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과습이나 이런 거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읽어갖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내건성에 강한 수종 또 과습의 피해가 어, 심한 거, 적은 거 이렇게 나눠갖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요. 농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약이 더 중요한데 여기서 시간을 너무 뺐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오늘 또 시간이 모질라면
마지막 주에 가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농약학 개론하겠습니다. 농약관리법에서 농약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살균제라든가 살충제, 살비제, 이건 응애약이죠. 살선충제, 제초제, 식물 생장 조절제, 그다음에 유인제, 기피제, 보조제 이런 것들 다 농약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음, 이거는 농림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달팽이 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기 같은 경우는 뭐 쥐약 있잖아요. 서재 이런 거는 농약에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농약 명칭에서 화학명, 농약 명칭, 화학명이 있고 일반명, 품목명, 상품명 이렇게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품목명이 되겠습니다. 품목명은 이 농림수산부에서 농약의 제재화하고 어떤 형태로 돼인 그 제재와 관련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망코 제부 유제 뭐 망코 제부 수화제 뭐 이런 것들은 그 영문을 일반명으로 이제 바꿔서 한글로 표시하고 뒤에 제형을 붙이는 이런 게 농약의 품목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명은 IUPA나 CA 이런 데서 국제적인 거에서 화합물이 가지는 공통 구조에서 유래된 것이 화학명이고 일반명은 이제 그 ISO, BSI, NC 이런 데서 승인해서 채택되는 국제적 통용되는 그 단어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뭐 많고 제부하면은 예, 이제 황으로 만든 뭐 농약 이런 이제 화학 구조를 갖고 있는 거를 로 이제 통용이 되는 거. 그래서 모핵 화물이나 기본 구조를 암시하는 단순화시킨 거를 일반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품목명은 이제 한글로 이렇게 많고제부 유제 수화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상표명은 농약 그 제조회사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이제 자기들만의 독특한 이름, 농민들이 쉽게 뭐 이렇게 기억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그 일반 적이라도 이제 회사에 따라 이렇게, 에, 품목명에 있지만은 그것도 이제 그 상표명은 자기 제조회사 약간 조제 처방이 이제 틀리고요. 제조회사에서 붙인 거고, 이 상표명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시중에 파는 거는 상표명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고요. 근데 시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약을 개발을 할 때 이제 연구 대상 이제 개발하는 그런 거에 약품들한테 이제 번호 같은 걸 이제 부여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명은 파라코트 디클로라이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게 일반명이고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품목명은 페라카 디클로라이드 액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우리나라 이제 한글로 이렇게 표시하고 제형을 이렇게 붙여주는 걸 품목명 이렇게 되고요. 상품명은 뭐 이제 요거는 그라목손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제조자에서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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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용 목적에 따라서 농약을 이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살충제는 이제 살충제는 뭐 식독제도 있고요. 식독제는 먹어서 죽는 경우 소화 중독제라고 그러죠. 이제 먹어서 소화시켜서 이게 그걸 먹어서 죽는 건데 주로 입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유기인과 카바메이트계 뭐 BT제 이런 것들이 식독제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뿌려서 그냥 음, 접촉하게끔 피부에 닿게끔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직접 접촉제, 잔여성 접촉제 그래서 대부분의 이 살충제들은 뿌려서 몸에 붙어갖고 이제 반응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대부분 접촉제가 많고요. 침투성 살충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 식물을 걸쳐갖고 뿌리부터 뭐 뿌리에 졌는데 땅속에 졌는데 이게 식물 뭐 뿌리를 걸쳐서 줄기부터 해서 잎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흡수평 하는 해충들이 이게 뭐 이렇게 먹었을 때 이렇게 약효를 발휘하는 건데 얘들은 천적 살해 저기가 없겠죠. 그죠? 다른 거는 그러니까 이제 천적 살해 이런 게 없고요. 잔류성 이제 오염이 적은 것이 침투성 살충제. 유인제는 이제 이렇게 유인해서 모여들게 하는 것도 유인제 이런 종류도 있고 기피제는 이제 싫어하는 거를 이제 뿌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접근 못하게 하는 거. 또 불임화제 이게 생식 능력을 얻게 하고 생식기관 발육을 저해한다든가 생식 능력을 못 만들게 하는 게 불임화제가 되겠습니다. 살균제는 보호살균제가 있고요. 보호살균제는 병 발생 전에 그 예방 목적으로 뿌려주는 게 보호살균제인데요. 얘들의 특징은 지효성이 이제 지속성이 이제 길어야 되고 부착성이라든가 고착성 이런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잘 붙어 있고, 그다음에 잘 떼지지 않고 이런 거 고착성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이 그 잎 표면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부착해서 예방 목적으로 병 침입 아예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걸 보호살균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직접살균제는 침투성 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균이라든가 이런 거, 그 몸 자체에 들어가서 예, 살균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종자 소독제라든가 토양 살균제, 뭐 과실 방부제 이런 것들이 살균제에 속하게 되겠고요. 제초제는 이사디 그러니까 옥신의 양을 이제 과다하게 되면 이제 제초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만든 거를 선택적 제초제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 쌍잡이나 외땅잎 식물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죽일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다 죽이는 거는 구분 없이 죽이는 거 비선택제, 이 제초제 종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발화전 처리해서 발화전에 아예 싹조차 못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반대되는 이제 발, 발화 후에 처리해야지 저기 제초가 되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발화 후 제초제, 뭐 발화전 제초제 이런 제초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도 하고요. 제초제는 특히 이제 역할이 광합성을 못하게 만든다거나 또 광활성과 또 동물 생산이라든가 산화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산화를 못하게 한다든가 식물 호르몬 이제가 나오는데 그걸 작동을 못하게 한다든가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걸 못하게 만든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제초제도 만들고 있습니다. 보조제는 특히 계면활성제를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계면활성제는 성격이 두 가지를 써갖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거, 뭐 또 기름을 잘 이렇게 기름 성분을 갖고 있는 거, 물하고 물 성분하고 이렇게 성분이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런 게 계면활성제인데 이건 역할은 이제 수분 작용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잘 입 같은 게 부착되도록 분산되든가 잘 이제 그 농약을 이제 이렇게 잘 이제 뿌리면 잘 골고루 번지게 그래서 잘 침투되게끔 또 씻겨 내려가게끔 하고 뭐 고착 붙어 있게끔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계면활성제가 작용을 해서 이렇게 농약의 성분을 이용해서 이제 그 특성에 맞게 해주는 게 이제 계면활성제인데 이게 이런 거 보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 이온성, 양성 이온성, 비이온성 및 양성 이온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종류가 요 네 가지 있고요. 주로 농약은 비이온성이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음성 이온과 비이온성이 쓴다고 그랬고 요게 더 많이 쓰이고 얘들은 이제 예, 주성분하고 물과 사이에 이제 이렇게 작은 알갱이를 뭐 이렇게 뜨게끔 부유시키게끔 그래야지 에, 이게 현탁성 뭐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 떠 있게 만드는 역할, 그다음에 또 주성분끼리 이렇게 자꾸 붙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퍼지려면 얘들을 뭉치는 거를 이제 방지해 주는 역할 이런 게 다 계면활성제에서 해주는 역할입니다. 수뷰는 이제 착 달라붙게끔 이게 농약을 뿌리면 물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이제 응집력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데 농약 그 계면활성제는 이 흡착 강도를 입에 잘 붙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수분각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각도를 낮추면은 여기 다 부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각도를 낮춰갖고 잘 붙어 있게끔 하는 작용 이런 것도 계면활성제가 이렇게 다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물에 녹게끔 하는 역할, 그런 이제 보조제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른 보조제를 잘 녹이지만 유효 성분을 분해시키지 않아야 되겠죠. 이제 유효 성분을 녹이려고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효 성분을 녹이는데 다른 보조제는 잘 녹이지만 유효 성분을 이제 분해되지 않게 만들고 이런 건 용제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는 탄화수소라든가 할로겐, 탄화수소, 알코올류, 케톤류, 에타르, 아미드 이런 것들이 용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체 증량제라고 그래서 가볍잖아요, 원재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조제할 때 이제 이렇게 고착형, 입제, 이렇게 분재 이렇게 만들 때 약간 에, 좀 무겁게 하려고 무기 광물 같은 걸 섞는데 이런 거는 규조토, 활석, 산성 백토, 석회분말, 이거 카올리나인, 벤토라이트 이런 거를 많이 씁니다. 농약에 이제 약간 무겁게 해야 되잖아요. 너무 원재가 가벼우면 만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고체 증량제로 쓰이고요. 뭐 기타 계면활성제는 고착점 이게 잘 유성분이 작물에 잘 붙잡게 하는 게 고착제인데 카세인이라든가 젤라틴, 악교, 뭐 고무질, 수지 이런 것들이 다 고착제가 되겠고요. 안정되는 유효 성분이 잘 분해되지 않게끔 그래서 방향종 아민유라든가 고급 지방산 이런 것들이 안정제에 속하고요. 분사제는 연무제 제제에 있어서 이제 분무 압력을 주기 위해서 쓰이는 물질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무기로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압력을 주면 이게 이제 가스 상태로 돼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분출돼서 이런 거 분사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약 제재로 이제 분류를 한다 그러면 액체 그 시용제가 있습니다. 액체 시용제는 이 액체로 이렇게 뿌리는 액체 상태로 뿌리는 거죠. 유제 특히 유제 같은 거는 뭐예요? 이 유제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얘는 지용성으로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그 녹일 수 있는 유기용매로 녹여갖고 녹이는데 유화제를 첨가한 거를 유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주로 분무기를 사용해서 이제 살포하고요. 사용 시에는 다량의 물에 희석해갖고 유탁제를 만든 다음에 쓰는 게 유제가 되겠습니다. 또 액제가 있습니다. 유제는 우윳빛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액제는 약간 이제 투명한 거죠. 주제가 수용성이라 얘는 물에 잘 녹거든요. 가수분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 이제 이제 물르다 녹여갖고 거기다가 이제 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얼기 때문에 그 동결 방지제를 추가해서 만든 거를 액제라고 합니다. 액제. 수용제가 있습니다. 수용제도 유효 성분이 한 10% 이상 물 용해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증량제 같은 경우를 또 썼고 분산 또는 입상의 고체로 이제 제형한 것인데 이게 물에 용해시켜서 뿌리는 거를 수용제 이렇게 됩니다. 수화제는 이제 분말로 돼 있는 거죠. 근데 물에 녹여서 이렇게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 이 애들은 물이 얘는 원재가 물에 녹지 않는 이 카올린이라든가 벤토라이트 이런 그 광물하고 계면활성 이제 분사제 이런 거를 막 섞어갖고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물에 타서 이렇게 에, 물에 타서 사용하는 겁니다. 얘들도 이제 분무기를 이용하고 하는 거죠. 똑같이. 주로 중량제는 점토 광물이라든가 활석분 같은 거로 쓰고 있습니다. 카올린, 뭐 몽골리오나이트 이런 거하고 탈크를 혼합해서 많이 씁니다. 수화제, 프로블제가 있는데 얘는 어, 용제에 녹기 어려운 고체의 유효 성분을 액체로 만들어 갖고 그 또 유효 성분을 물에 분산시켜 현타액으로 만든 거를 플로어블이라고 그러고요. 미량 살포제는 뭐 드럼 방제나 항공 살포할 때 ULV라고 그랬어요. 그죠? 미량 살포제는 요거를 엘노서브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용제로 녹여갖고 아주 이제 얘들은 성분이 이제 짙거든요. 농도가 짙어갖고 미량살포에 접합하도록 조제한 거라 이 공중살포에 사용하는 거를 미량살포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고형시용제 있습니다. 얘들은 음, 뭐 가루를 뿌리라든가 뭐 이런 거로 입제를 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고형시용제라고 그러거든요. 얘들은 물에 타서 쓰는 게 아니고 분쇄한 미분말을 뿌리는 겁니다. 특히 분재 같은 경우는 탈크, 뭐 이렇게 점토광물 이런 거하고 유효 성분하고 이제 섞어서 분쇄해서 이제 가루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살충, 살균인데 얘들은 크기가 44 마이크로 이하고요. 문제는 얘들은 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막 공중에 떠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다른 이런 가루를 줄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DL 분재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걸 더 작게 이제 아까보다 더 분재보다 더 작게
해서 하는 거를 뭐 DL 분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플루어블 제스트제가 있는데 얘들은 입경이 아주 작은 입경입니다. 그래서 시설 재배 같은 데는 이제 골고루 이렇게 병해충 이제 방제용으로 기계가 이게 이제 가면서 뿌리거든요. 그런데 얘는 장기간 온실 같은데 장기간 떠 있기 때문에 온실 같은 데서는 이제 뭐 바람도 불지 않고 이렇게 잠잠한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들 떠 있으면서 이렇게 병해충을 이제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플로블이라는 게 이제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2 마이크로 이하 아주 작은 거죠. 아까 분재는 44, DL 분재는 10 마이크로, 플로블은 2 마이크로 정도. 또 입재는 뭐 동글동글하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유효 성분하고 고체 증량자하고 해서 단단하게 뭐 이렇게 입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입상. 얘들은 뭐 압출 조립제, 흡착제, 비박박이 있는데 얘들은 이제 약간 그렇게 뿌리는 가루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입제는 이제 아까 얘기한 분재보다 분재보다는 그 공중에 떠 있지는 않아요. 비산이 적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안전성이 높긴 한데 이거 뿌리려면은 주성분을 많이 투여를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생산 단가가 비싸다는 게 입자가 되겠습니다. 또 밀입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분재의 결점이 표류 비산을 아주 이거를 적게 이제 표류 비산을 못 이제 안 되게끔 아주 이 경우에 이 조금 더 크게 만들기 해서 공중 살포로 이제 이렇게 만든 게 밀입제가 되겠습니다. 훈중제는 비등점이 낮아서 농약 그 주제 액상으로 이제 깡통 같은 데 넣어가 아니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공간에 일정한 공간에 이제 가스 상태라든가 압축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깡통 같은 데 이렇게 넣어서 충전했다가 압력을 가하면 그게 가스로 돼서 이게 이제 그 밀폐된 데 이런 데서 살균을 목적으로 많이 씁니다. 훈중제. 훈연제는 연기 같은 형태로 해서 이것도 시설원에 이제 온실 같은 데서 많이 훈연제 쓰고 있고요. 연무제도 이런 것도 이제 깡통에 넣어서 충전해서 이제 쓰는 건데 압력이 강하면 이제 공기 중으로 분출돼서 쓰는 게 이런 게 이제 가정용 이렇게 뭐 F킬러 이렇게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연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럼 깡통에 넣는 훈중제랑은 뭐가 틀리냐? 훈중제는 이것도 이렇게 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기에다 충전시켜 놨다가 그 약간 예를 들어서 훈중제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참나무 시드름병이라든가 그다음 소나무 재선충 그런 거에서 이제 그 유인목에 이제 이렇게 비닐 같은 것도 덮어놓고 훈중제를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뭐 모기향이 있고 마이크로 캡슐제, 캡슐처럼 생긴 거 있고 도포제는 뭐예요? 이렇게 수간에 발라주는 걸 도포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농약의 물리적 성질에는 유화성이 있고요. 입자가 균일하게 분산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유화성.
유제를 물에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기름 입자가 균일하게 분산하는 걸 유화성, 습전성은 살포한 약이 작물이나 해충의 표면에 잘 적시도록 만들어주는 게 습전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습전성은 계면활성제가 습전성 역할을 합니다. 잘. 표면에 잘 적시는 성질을 뭐라고요? 습전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표면 장력은 이건 뭐 보편적으로 물에 대해서 잘 쓰는 건데 표면 장력 이렇게 물방울을 뭐 유리판 같은 데 떨어뜨리면 동그랗게 되잖아요. 음, 얘들이 공기가 접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자기들끼리 막 뭉치려고 그래요. 근데 이 표면 장력을 계면활성제를 넣으면은 얘가 표면 장력이 강했던 게 서로 자꾸 이렇게 아까처럼 각도를 수분각을 낮춘다든가 이렇게 해서 표면 장력을 약하게 하는 게 음, 이제 계면활성제 농약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접촉각이라는 거는 고체와 이렇게 액체가 이제 만나는 그 부분이 이, 작게 해야지 접촉이 잘 된다 그랬죠. 접촉각이 계면활성제를 첨가할 때 접촉각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수화성은 물과의 친분도, 현수성은 고체 입자가 균일하게 떠 있는 성질, 안전성이죠.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분산돼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현수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체 입자가 균일하게 떠 있는 상태. 부착성은 살포한 약액이 식물체나 충체에 붙어 있는 성질. 또 고착성은 씻겨 내려가지 않는 성질 이런 거가 되겠고요. 침투성은 충체에 스며드는 성질. 그런데 이렇게 침투성은 잘못 쓰면 침투성이 강한 약재는 약해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농약의 독성 및 잔류 안전 사용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보시면 독성은 음, 이제 제일 독한 게 흡입 독성입니다. 흡입 그다음에 그다음에 경구 입으로 그다음에 경피 피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순서대로 독성이 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독성은 생쥐나 쥐 동물 이런 그런 동물들에게 이제 투여를 해서 일주일에 뭐 사망하는 수를 조사를 해서 치사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LD 이렇게 LD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 이게 ppm이라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조사하는 겁니다. 체중 1kg당 50% 치사율 이런 거를 LD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건 급성 독성의 강도를 LD 50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약의 안전 사용에 대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농약의 잔류와 안전 사용은 처음에 전판에 설명할 때 부작용부터 아시라고 그랬어요. 부작용은 사람이 어떤 약물을 평생 동안 걸쳐서 섭취해도 전혀 어, 장애를 받지 않는 일일당 최대량을 NOEL 이렇게 표시합니다. 부작용이 없는 거. 평생을 걸쳐서 섭취해도 부작용이 없는 거에다가, 없는 거에다가 안정계수 100배를 또 이제 곱합니다. 그래서 이걸 곱해서 구한 게
ADI라고 이렇게 합니다. 인체 일일 섭취 허용량. 그래서 얘들은 부작용량에다가 안전계수 곱한 게 일일 섭취량이, 인체 일일 섭취 허용량이 되겠고요. 이 두 개 개념은 아시겠죠? NOEL에다가 안전계수를 곱한 게 일일 섭취량, ADI가 되고, 또 잔류 허용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MRL이라고 그러는데, 맥심, 레지듀 리미트라고 해서 얘들은 ppm으로 표시하고 허용 한계는 작물, 농산물 섭취량, 일일에 몇 킬로그램을 먹었냐가 이제 분모가 되고, 분자는 아까 얘기한 ADI에 딱 곱하기, 그 다음에 체중까지 곱해서 계산한 게 잔류 허용원, 이제 섭취량 분의 ADI하고 체중을 곱한 게 잔류 허용 한계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약해 같은 게 있습니다. 약해는 농약을 뿌렸는데 에, 이제 다른 데 피해가 보는 거죠. 이제 뭐 발화나 유분의 불량이라든가 엽수의 뭐 엽수도 나타나고 반점, 뭐 시들고 뭐 낙엽이 되고 뭐 이런 것들 급성 약해인데 그건 일주일 이내에 이제 나타나는 걸 급성 약해고 만성 약해는 서서히 뭐 영양생장이나 화합이나 화학 형성, 과실의 발육이 되고 뭐 이렇게 분화가 되고 그럴 때 생장 억제를 하는 그래서 수량과 품질을 약해를 가져오는 건데 얘는 천천히 나타납니다. 이게 그래서 만성 약해 이렇게 얘기하고 약제 살포 일주일 이상 또는 수확 후에 나타난 것이 이제 이런 약해는 이렇게 급성 약해, 만성 약해 주로 일주일 이상 이렇게 나타난 것은 이제 만성 약해, 일주일 이내 나타나는 걸 급성 약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해의 원인은 왜 약해가 일어나냐면 농약이 불순물 같은 게 이제 혼합돼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재 그 부성분, 원재를 둘러싸고 있는 원재를 이제 가공해서 이제 이렇게 원재하고 부성분하고 하는데 이 주로 부성분에 의해서 이제 이런 약해가 나타날 수 있고요. 시간이 경시 변화라는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성분이 분해가 되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런 유효 성분이 시간이 들으면서 유해 성분이 유해 성분이 또 생성이 됩니다. 다른 유해 성분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경시 변화 그 에, 약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보조물하고 섞어 쓴다든가 동시 사용, 근접살포 이런 거 가까이서 하지 말고 뭐 막 다른 거하고 섞거나 뭐 다 동시 사용하거나 계속 작용 기자기 같은 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약해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약해가 발생하는 거는 주로 음, 어릴 때 이렇게 약해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생식 기간일 때, 영양 생장 기간일 때는 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리고 이제 열매 맺고 꽃 피고 뭐 이럴 때 많이 약해가 발생한다. 특히 석회 브로도액이 뭐라고 그래? 어, 농약이라고 그랬죠. 보조 살균제, 보호 살균제 이거잖아요. 근데 얘들은 이제 보르도액이 이제 구리가 섞여 있는 거, 석회하고 구리하고 이제 혼합해서 쓴 건데 얘들은 핵과일 뭐 이런데
복숭아, 살구, 자두, 그다음에 어린 감 이런 데 얘들은 약해를 받기 쉽습니다. 핵과일하고 어린 감 종류가 이 보호살균제, 그 구리제에 의해 약해가 많이 발생하고요. 어린 오이류 같은 경우는 유기염소제에서 약해가 발생한다. 약해를 받기 쉽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농약을 뿌리는데 이제 이 배율을 조정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뿌릴 때 농약의 이 사용 양량은 농약은 얼마나 타느냐 이거는 주어진 희석 배수가 있습니다. 이 희석 배수분의 단위 면적당 사용, 그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약을 뿌릴 때 단위 면적당 사용량 그래서 이제 이게 뿌리고자 하는 물의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농약은 얼마나 타느냐. 다시 설명합니다. 조금 전에 잘못 설명했네요. 희석 배수분의 단위 면적량 사용, 단위 면적당 사용량은 물의 양이 뿌리고자 하는 몇 리터를 뿌릴 건가에 를 계산하면 소요 양량이 농약은 얼마나 타야 되는 건지 이거를 배액 조제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석 배수, 희석액 조제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액 조제라고 해서 몇 배액으로 타느냐 주로 우리 스무고개 쓰는 농약 농민들이 쓰는 거는 희석 배수 이거 배액 조제법으로 많이 쓰는데 그 소유 배수, 희석 배수도 나와주고요. 얼마나 뿌릴 거냐는 양, 물의 양을 계산하는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펜티온 유제 50%를 1100으로 희석해서 10아르당 8마를 살포할 때 약재의 소용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 희석 배수가 나왔잖아요. 계산을 하면 해석 배수 1100으로 희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유 희석 배수는 1000분의 근데 물의 양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에 사용하는 거는 얼마예요? 8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8마리라는 거는 한 마리 1800cc가 되거든요. 그냥 단위로 음, 18,000참, 18,000cc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 마리 18,000원. 그래서 8마리를 불린다고 그랬으니까 cc로 cc로 계산하면, 환산하면 8 곱하기 18,000 하면 이게 144cc가 나옵니다. 그래서 농약 뿌릴 양은 144cc가 되겠죠. 근데 말 같은 건 잘 안 나오고요. 시험에 나오면 뭐 10리터, 뭐 100리터, 뭐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희석분해분에 뿌리고자 하는 물의 양 그거를 이제 분자를 해서 계산하면 금방 나옵니다.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우선 이제 오늘 살균제까지 하겠습니다. 살균제의 역할은 뭐예요? 세균이나 뭐 곰팡이 이런 거를 치료하는 게 살균제인데 주로 보호살균제가 있습니다. 보호살균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물체 표면에 잎에 피막을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포자 같은 것이 아예 크지를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게 보호살균제인데 대표적인 것이 석회 브로드 액이 되겠습니다. 직접 살균제는 그 균에 직접 곰팡이한테 곰팡이에 붙어갖고 그 곰팡이를 죽이는 거죠. 이거를 직접 살균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살균제는 특히 거의 세 가지 작동을 하거든요. 호흡을 못하면 에너지 생산을 못하니까 죽겠죠. 그 곰팡이가. 그래서 호흡 저해제, 에너지 대사를
ATP를 못 만들게 하는 그런 호흡 저하제가 있고, 그거보다 이제 그 균사가 생성되는데 그, 그 몸체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라든가 뭐 핵산, 세포벽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게 생합성 저해제라고 합니다. 특히 뭐 스테롤이라든가 인지질, 멜라닌 이런 것들을 못 만들고 하는 게 생합성제. 크게 이렇게 에, 특히 두 개로 나누고요. 호흡저해제라든가 생합성 저해제로 이렇게 크게 나누고요. 보호살균제를 다시 이제 들어가서 보호살균제는 대표적인 게 불이제가 있고 무기황제가 있습니다. 불이제는 대표적인 게 보로도액입니다. 보로도액은 황산 구리에다가 생석회를 뭐 이렇게 비율로 타서 하는 건데 보로도액은 보호살균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구리 보호 수화제, 보호살균제는 세균병에 또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무기황제가 있는데 무기황제는 말 그대로 황 분말이라든가 수화성 황제라든가 석회 황합제 이거를 림서퍼 믹스라고 하는데 석회 황합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황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들은 특히 흰가루병, 녹병 이런 데 살균도 하고요. 응애류 깍지 뭐 이런 병에도 이렇게 해충에도 좀 드는 게 유기황제 성분이 되겠습니다. 주성분이 구리제냐 뭐 이런 거, 유기황제냐 이런 거는 네, 구리제는 주로 보호살균제로 쓴다. 무기황제는 주로 살균도 되고 살충도 같이 살충하는 역할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황제는 뭐 무슨 만렙 랩으로 지랩 잔뭐랩 많고 제부 많고 제 페르밥 지람 아이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표적인 게 만렙 뭐 이렇게 랩으로 끝나는 거 그런 것들이 유기황제가 되겠습니다. 살균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 진짜 시험에 많이 나는 건데 시험에 나는 거를 무슨 이제 4일 많이 했잖아요. 4일 그죠? 4일 많이 했습니다. 4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작용기장에서 얘들은 막에서 스테롤 생합성 저해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막에서 생합성 저해제 4일 작용기작 살균제의 작용기작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트리아졸계가 대표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트리아졸계? 나졸로 끝나는 게 전부 다 트리아졸계로서 막에서 스테로사용합성 저해제라고 그랬고 이 작용기작 번호는 4일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그래서 테브코나졸, 디페노코나졸, 트리아다, 트리아다메폰 그래서 나졸로 다 끝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지금 살균제를 하고 있고요. 작용기작이 4일인 막에서 스테로스 생합성 저해제하는 거를 트리아졸계인데 얘들은 이런 농약들이 속해 있다. 트리아졸계에 막에서 스테로스 생합성 저해하는 4일이 뭐 나졸 뭐 이렇게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4일이 됩니다. 4일. 그다음에 지금 본방 전에 했던 보호살균제에서 무기 황제 쪽 구리제, 뭐 비소제 이런 게 있거든요. 얘는 카로 표시합니다. 시험은 잘 안 나오는데 다의 이 저해라고 그래서 다점 저해라고 그래서 얘들은
아예 뭐, 이게, 이 균사가 자라지 못하게, 잎에 침투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잖아요. 이거를 다점저해라고 그러는데, 표시는 카로 하고요. 망코제부, 아까 이 브로드의 코나페, 이런 것도, 망코제부, 이런 것들이 다, 예, 망코제부는 황으로 만들었잖아요. 무슨 황. 브로드액은 무슨 구리, 아까 뭐 무슨 레브, 뭐 이트, 브로드액, 망코제부, 이런 다 예, 보호살균제가 되겠습니다. 애들은 다점저에 카라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가끔가다 나오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일이고요. 조금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나일이 좀 나옵니다. 나일은 벤지미다졸계라고 그래서 벤지미다졸은 얘는 세포 분열을 저해합니다. 세포 분열은 뭐 세포 분열이 해야지 세포가 여러 개로 이제 형성되면서 이제 어떤 커가는 거잖아요. 근데 세포 분열을 못하게 합니다. 나일은. 그래서 나일 미세 이렇게 우선 미세수관 생합성 저해, 세포분열 저해 똑같은 얘기고요. 벤지 모델들에 속하는 게 있는데 티오파네이트 메틸, 베노밀 얘들이 베노밀, 카바다짐 이런 것들이 나일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나일, 나세미, 나세포분열조의 미세수관 생합성조의 벤지미다졸계 이렇게 티오파네이트 메틸, 베노밀, 뭐 카베다짐 뭐 이런 것들이 나일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세포분열 저해. 그 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뭐 호흡조해. 아까 예, 크게 호흡조해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살균제 중에서 그 다 3이라고 표시하고요. 호흡저제는 뭐 에너지 생성을 저해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스트로빌린계가 있습니다. 스트로빌린계. 뭐, 스트로빈, 크레속신 메틸, 이렇게 속하는 게 있습니다. 뭐, 돈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요. 파목사돈,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작용기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살균제의 작용기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워도 됩니다. 1번, 요거는 지워도 되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뭐 이제 시간이 얼마, 살충제 넘어가기 전에 살균제 거꾸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살균제 이 부분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균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음, 나졸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헥사코나졸 하면 뭐가 떠올라요? 사일이 바로 떠올라야 돼요. 메토코나졸, 테부코나졸, 디페노코나졸, 트리아다 메톤, 나졸로 끝나는 것들 전부 다 코나졸, 졸졸, 졸졸몰, 사막, 트리아졸계, 막에서 스테롤 생합성 저해한다고 그랬어요. 사막의 졸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일, 벤지미다졸, 나미세, 벤지미다졸, 티오파네트메틸, 베노밀, 카바다짐 이런 것도 있고 호흡 다삼은 이제 호흡조의 에너지 생성들 스트로빌린계 아직 스트로빈 그다음에 스트로빈 뭐 이렇게 끝난다고 그랬어요. 시간 나시는 분은 아미노산 단백질 저해라고 그래서 얘들은 주로 라로 표시하고 라 2, 3, 4, 5 이렇게 되는데 얘들은 무슨 이제 블라스티시딘 뭐 가시가마이신 스트랩토마이신, 특히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이런 게 이제 살균제인데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은 뭐예요?
그 파이토스 파이토프라스마의 이제 빗자루병에 이제 이런 거 치료할 수 있는 대추 나온 빗자루병 할 수 있는 옥시테트라사인은 5에 속한다. 라 종류다. 얘들은 아미노산 단백질 핵산적이고 주로 마이신으로 끝난다. 라삼 같은 경우는 가스마이신이고 라산 같은 경우는 스트랩토마이신이다. 라인도 있는데 블라스티시딘 뭐 이렇게 하시면 돼. 2는 잘 안 나오고 3, 4, 5가 마이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요 정도도 시간 되시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약은 뭐 작용기작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우선 중요한 것부터 몇 개 외우시면 그래도 문제 푸는데 그 편리하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여기 중요하다는 거를 자꾸 문제 풀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늦게 시작하고 또 10시 넘을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